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법, 핵심 체크, 최종 정리랑 민사소송법, 그렇게 해서 이제 6회, 3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출제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서 올해 10월까지의 이제 판례 다 넣어가지고요. 다시, 어느 정도 뺄 거 빼고 넣고 해서 다시 이렇게 교재가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의 효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장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 책을 한번 하루 정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그렇게만 3-4번은 혼자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책 읽거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기본서의 두꺼움 때문에 많이 두려움을 갖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것만 한다고 해서 여기서만 100%다 나온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게 가장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꼭 숙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무기, 기본서를 가지고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두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법은 뭐 원체 양이 많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민법 총칙 그러면 최총 최강 물권 이렇게 되면은 그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이 한 과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파트가. 그래서 보통 민소법이 여기 중에 한 파트 되는 것 같아요. 최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그 정도로 민법이 많고 그다음 나머지 뭐 형법, 형소, 그다음에 행정법, 헌법 합치면은 거의 민법 뭐 그 전체 양이랑 거의 만만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한 거 위주로 하되 놓지 않도록요. 마지막까지 하루에 1시간만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 해서 민사에서 잘 맞으면 거의 붙을 확률이 높은데 민사에서 못 보면 또 떨어지는 확률이 높잖아요. 사시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민총부터죠. 1페이지.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책이 총 합쳐서 한 280페이지 되니까 하루에 한 6일이니까 50페이지, 한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를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민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기본 틀은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 부분에 채청하고 이제 물권 부분에 물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항변인데 이제 민총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변 규정이고 여기는 권리 근거 규정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구조를 여러분들 많이 좀 틀을 짜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아직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요 좀 해서 목적 의사 표시 대리 조건 기한 소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건 기한 무효와 취소 소시 양은 뭐 엄청 많죠. 그래서 당사자 파트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고 또 그죠. 그래서 자연인은 여기서 본 대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인도 마찬가지 똑같은데 법인은 약간 차원이 틀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적은 확가적사 그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민총을 할 때는 이런 게 항상 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게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대리,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의 세 파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흡수가 돼요. 그 안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1페이지에서 1번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건 뭐 하도 유명한 판례라서 그죠? 관습법 그죠? 관습법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 제한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및 소급표 인정 여부 보충 그 다음에 성년 여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관습법의 효력 상실 관습법은 세 가지 요건으로 돼 있죠. 항상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요건 사실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좀 암기해서 답안지 어차피 요건 쓰고 포섭해서
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의 요건이 뭐냐 그러면 사회 일정 관행이 있고 그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법적 확신, 그죠? 법적 승인이나 법적 확신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실세 반하지 않을 거 이렇게 세 가지 항상 요건이죠. 그렇게 관습법이 그러면은 이 관습법이 효력이 상실한다. 그죠? 효력이 상실하려면 이렇게 이런 관행이 그죠? 법적 승인이나 법적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 규범을 최상위 규범은 전체 법실세 위반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효력 상실 요건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종래 관행이, 저 종중의 구성원은 종중 구성 성년 남자로, 그죠? 성년 남자로만 구성원이 됐던 것이, 저기에서 법적 특권이 약화됐고, 헌법의 양성평등에 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쭉 포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건 쓰고 그 안에 들어가는 판례 중에서 키워드만 정확하게 포섭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1번 관습법의 효력 상실에서, 종중 자격, 종원 자격 성년의 남자를 제한하는 그 밑에 관습법에 대해 .1. 그래서 사회의 법적 확신이죠. 법적 확신 상당히 약화. 그래서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반한다. 따라서 헌법 최상위 규범 우리 전체 법질서에 법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 상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 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행이 그 법적 확신이 약해지고 헌법 양성평등이 위반된다. 이 정도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선택형은 뭐 이거 잘하면 선택형은 다 잘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 그다음에 그러면은 2번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된 소급표가 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당해 사건에서만요. 당해 사건. 이게 이제 종중에 이제 보상금 청구였죠. 그래서 당해 사건에서는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종원이 돼야지만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첫째 동그라미 1번 법적 안정성으로 해서 소급표 부정. 그러나 그 밑에 또 끝부분 동그라미 2번 당해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 그래서 권리구조의 소급표를 인정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충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민법 1조죠. 민법 1조. 민법 1조에서 성문법, 관습법, 조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중 구성원에 대한 성문법 없고 관습법은 효력 상실했고 그러니까 조리에 의해서 보충하는데 성년 남녀로 그죠? 성년 남녀로 됐다. 이렇게 그죠? 그게 조리에 합당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성년 여성들의 보상금 지급 청구.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 당해 사건이 그거였죠. 당해 사건이. 그래서 이게 종중 땅이 있었고, 그죠? 이게 작년 사법시험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종중 토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국가로부터 수용이 됐고, 여기서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종중이 결의를 해서 성년 남자한테만, 그죠? 성년 남자한테만 보상금이 지급됐죠.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년 여성들이, 그죠? 여성들이 종중을 상대로, 그죠?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거죠. 보상금 지급 청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성년 여성들이 주장한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다 해도 그대로요. 그래서 성년 남자만 구성원이었던 종래 관습법은 효력이 약하게 상실됐다. 효력이. 그렇게 하고 이 소급표 당해 사건에는 효력이 미친다. 그래야지만 보상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성년 여성도 조리에 의해서 성년 남녀까지 포함돼서 됐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죠. 이제 결의가 없다. 이제 저 뒤에서 보겠지만 결의가 없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종중재산은 뭐죠?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이다. 그죠? 총유재산이고 보상금 지급 결의 총유재산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의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키워드가 현출이 되면 돼. 총의 결의를 요한다. 그러니까 총의 결의가 없으면 이거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나가면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4번에서 종중재산은 총유, 그 다음에 총유재산인 토지소용공무산 분배는 처분행위. 따라서 거기서 바로 밑에 줄 종중 결의에 처분할 수 있고 이래서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서 직접 분배 청구할 수 없다. 276조. 그죠? 따라서 여성 종원들은 그 결의 무효 확인을 소고해 승소 판결하던 후 다시 종중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결의가 없으면, 그죠? 결의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논점이 나오면 3개요. 그죠? 효력상실, 소급표, 보충, 결의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항변 중에 법에 그죠? 민법 1조라는 거죠. 민법 1조에서는 관습법 하나만 주의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2조죠. 이게 신의측. 그죠? 신의측. 그래서 신의측에 대해서
파생 원칙이, 그죠? 그래서 이제 신의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의칙이다. 그럼 파생 원칙이 4개 나오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 권리 남용, 그 다음에 금반은 실효 원칙 이렇게, 그죠? 실효. 그래서 각각 그 사정 변경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 요건 사실 좀 외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2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요건 첫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의 객관적 사정 변경. 첫째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 키워드는 계약이 기초고 두 번째 객관적 사정이죠. 그러니까 기초 객관적. 그게 변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없다. 예견 가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기책 사유로. 그러니까 예견, 불가, 기책 사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이 그 사정 변경. 그러면 당최 계약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 측의 현저반.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네 가지죠, 그죠? 계약 기초 객관적 사정 변경. 둘째 예견 가능하고 예견 불가능하고. 둘째 기책 사유가 없고. 셋째 기책 사유 없고. 넷째 신의 측에 반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암기를 할 것. 그렇죠? 요건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객관적 사정 누가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고 주관적 사정은 의미하지 않죠. 주관적 사정은 X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관적 사정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요건이 구비되면 효과로서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사정 변경으로서 효과 여기 4개 요건 4개 효과로서는 저기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죠.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제 판세가 나왔으니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의 위헌 요건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이익 상당히 부당이득. 그래서 권리남용은 거의 이제 권리남용은 거기서 본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지인도 건물 철거란 말이에요. 건물 철거, 대지인도 건물 철거. 그래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 주자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지인도 그래서 213조 플러스 214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로 항변을 하는데 이 점유할 권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후의 항변이 그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 최후의 항변이 권리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건물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이게 항변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로 항변이 가능하다. 항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요건 효과 그죠? 요건 효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거기 나온 것처럼 요건 효과 해놓고 따라서 이게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을이 이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을이 그랬을 때 사용이익 상당히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 뒤에 가겠지만 이렇게 부당이득은 741조 이제 부당이득 청구하고 이렇게 또 201조랑 충돌이 되죠. 그래서 근데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741이고 201조 이하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만일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만 그죠?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서 201조가 우선 적용되는데 지금 권리남용만 인정이 돼도 이렇게 점유할 권리로 권리남용 인정이 되면 반환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741조를 규율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조. 그래서 나중에 물청 가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니까 항상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례 전체적인 풀이 구조를 알면서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면서 들어가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1번 요건 검토. 판례는 권리남용에 대해서는 첫째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의 존재 행사 당연히 그 다음에 키워드가 그런 권리 행사가 정당한 이익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해야 돼.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 결여하거나 사회질서 위반. 그게 객관적 요건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가해 의사죠. 그래서 상대방 오로지 고통만 주고 행사하는 사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을 요한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주관적 객관 모두 필요하면서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다고 줄친 부분 위주로 해서 딱 그렇게 여러분들 답안지 현출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러면은 2번 건물 철거청 권리남용에 대한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은 그러니까는 거기 건물을 철거당하는 사람 그죠? 건물 철거
당했을 때 하고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자가 입는 이득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손해하고 그게 현저히 클 것 이 정도 거기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에서는 거기 두 번째 줄이죠.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재산물 소유자가 있는 현저히 클 것. 그리고 토지 이용권원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귀책이 있고 건물 소유자는 귀책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2번, 3번은 까먹더라도 1번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주관적 요건은 이렇게 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 그렇다면 토지 사용이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부. 그래서 지금 본 대로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토지 점유자는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 201조 적용 없고 그 다음에 741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따라서 741이 적용돼서 반환 거부가 가능하도록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지역,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신의칙으로 거절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는 법상 원인이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예, 그 다음에 또 권리남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이죠. 강제집행 권리남용.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민소법에서 많이 하는 건데 판결의 편취죠. 판결의 편취. 그래서 민소법 파트에서 민소법 오늘 찾아가서 볼 부분이 판결의 편취죠. 저 기판력 뒤에 판결의 편취 부분이다. 그래서 판결의 편취는 일단 이렇게 법원을 기망해서 이제 소재기를 하죠. 기망해서 소재기를 해가지고 변론이 종결되고 여기서 판결을 편취하죠. 판결을 편취하고 이 편취 판결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죠.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기망을 해가지고 그죠? 재판에서 판결을 편취한다고 강제집행 신청하는 거 요게 권리남용이에요. 이게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걸 권리남용을 들어서 강제집행 신청을 막는 게 청구 2에서죠. 청구 2에서. 그래서 거기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구 2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권리남용이 청구 2의 사유, 청구 2 사유가 되죠. 청구 2 사유. 이 사유가 된다. 그래서 민소법. 그 다음에 변론 종결의 기망. 요거는 이제 변종 뒤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이라고 보는 판례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을 편취해서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권리남용이라는 건 민법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남용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번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이요. 강제 집행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확정 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니까 집행을 강조하고요. 현저히 부당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집행을 수인하는 것이 정의에 반할 것 두 가지요. 현저 부당, 수인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 이렇게. 그래서 사회성에서 용인할 수 없다. 하여튼 거기서 여러분들 하여튼 답안 쓸 때 키워드로 현저히 부당하다. 그 다음에 집행 수인하는 것이 정의와 정의에 반하고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요. 그죠? 부당.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 수인, 정의, 용인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탁탁 현출이 되게 다 현출이 안 되더라도 앞에 그저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럴 경우 판결금은 피보전 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도 판결금 채권에 기한 다른 권리 행사에 허용되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해소에서 집행이 배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판결금 채권 피보전 채권자 취소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판결을 편취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컨대 갑을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요게 피보전 그죠? 이걸 피보전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죠? 판결금으로 이렇게 해서 강제 집행을 못한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갑이 을로부터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병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확정되었는데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정 등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자 갑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 정 등의 채권자 취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안이 이제 원칙인데 지금 그 판례는 예외적인 이게 원칙적인 판례들이고 지금 좀 예외적인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채권이 있었고 그죠? 이 채권이 있었고 이거를 갑이 채권 양도를 받았죠. 양도를 받았고 양수금 청구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판결에 편취된 거예요. 판결 편취 그죠? 이제 판결에 편취에 해당한다고 강조를 해가지고 갑이 병
병이 이제 수익자 해가지고 이렇게 채권자 취소를 한 거죠. 채권자 취소 이렇게. 요걸 가지고요. 이걸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그죠? 이랬을 때 이렇게 단지 채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소송 신탁만 양도한 것만 가지고는 판결의 편치가 아니라는 판례. 그러니까 예외적인 판례니까 그렇게 기억해서 뭐 사례형보다 선택형으로요. 이 4번은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 그 줄친 부분 보면은 각각의 채권 양도가 소송 신탁에 등 무효로 된다는 사정만으로 가별 채권자 취소권 행사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허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비교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판결의 편취에서 편취 판결에 기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실체법상 구제 방법이에요. 실체법상 구제 방법으로서 이거를 부당이득하고 이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기판력의 문제예요. 기판력. 그래서 거기 확정 판결을 취득할 그 판결에게 강제 집행하는 거 정해갔냐고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확정 판결이 재심에서에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 판결 강제 집행 취득한 채권을 오른쪽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민사소송법에서 문제가 되는데 강제 집행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소법 가서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쳐서 대여금에서 승소 확정됐다. 승소 확정. 그래서 이제 기망으로 이렇게 승소 확정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뺏겼다. 그런 다음에 갑을 상대로 을이 이제 부당이득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이니까 첫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이게 여기에 기판력이 작용하는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작용. 그래서 주관적 범위 동일하고 객관적 범위 뭘로 작용해요? 이거 모순관계로 작용하죠. 모순관계로 작용한다면 여기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시적법에서 차단되니까 셋째 법원의 조치에서 을은 청구 기각당한단 말이에요. 패소했으니까 이렇게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부당이득 청구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이 승소 확정 판결을 했을 때도 기판력은 이게 유효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하니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민사소송법 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기판력이 발생하면 요거를 없애지 않는 한 부당이득 청구는 못해요. 그런 취지니까 이거 기판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오른쪽 이제 로마자 2번 불법행위. 그래서 확정 판결에서 강제집행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부당이득은 완전히 부정설이고요. 불법행위는 절충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행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강제집행 권리남용에 관련된 판결의 편치. 하여튼 민법 민사소송법은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에서는 같이 유기적으로 나올 때마다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연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4번 실효의 원칙의 요건과 효과에서 이제 그렇다면 금반원하고 실효는 다 금반원이죠. 둘 때 선행행위가 있고, 그죠? 선행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행행위로 해서 상대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랬는데 후행행위로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하는 거죠. 모순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 모순행위로서 신뢰를 깨버리면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건을 하면 되죠. 선행행위,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모순행위. 그래서 실효의 원칙은 뭐냐면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불행사죠. 그러니까 권리를 장기간 불행사했다. 그래서 더 행사한 신뢰를 했는데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신의 측에 반해서 행사가 저지되죠. 저지 항변으로서 권리 행사 못한다. 그래서 금반원은 자기고 실효의 원칙은 부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실효의 원칙의 요건으로 첫째,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을 거, 권리 불행사. 2번 상당히 더 이상 권리 행사 정당한 기대, 신뢰 기대죠, 신뢰 기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세3대 권리 행사, 이거 모순행위잖아요. 따라서 그런 권리 행사는 신의 측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금반원하고 실효는 같은 법리예요. 그러니까 요건 1, 2,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는 효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중요한 다른 판례들 교과서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보면 됐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놨는데 5번에서는 거기서 신의 측 위반의 적용 결과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입법치를 완전 무효시킨 가져오는 경우 신의 측이 부정해야 된다. 판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행행위로서 강행법규 위반했죠. 강행법규 위반했고,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를 했고, 근데 여기서 모순행위로서 강행법규,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위반행위를 해놓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신의칙 반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강행법규라고 강행규정은 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이거는 또 주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장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신의칙에 반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느냐 아니면 강행법규 위반에 권리 행사 가느냐 양자가 충돌하면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따라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만약 신의칙 위반으로 행사 못하게 하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외워버려가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줄침 부분이요. 그 암기를 거기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를 배척, 투기거래계약 효력을 금지, 국토유관리법 입법 완전히 몰각시킨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그거는 뭐, 이런 건 너무 저기 유명한 거니까 이거 정도는 다 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6번 강행법규인 근로고증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선택형에서 잘 나오는 거죠. 최근 판례라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밑에 줄 동그라미 2번에 단체 노사합의 근로기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못하게 한다면 강행법규의 저 입법이 완전히 불가시키니까 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원칙이죠. 지금까지 한 대로.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게 원칙이고, 그죠? 이게 원칙이고, 다섯 번째 이게 우선한다. 그렇지만은 다시 예외적으로 신의칙의 현저히 반하면 예외적으로 행사 못하는 이 판례, 그죠? 이렇게 원칙 못한다. 다시 행사 신의칙 현저히 반하면 못한다. 이런 판례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 그 3번 예외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쭉 세 번째 줄 내려가서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줄친 부분이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4번 해가지고 그건 뭐 여러분들 쭉 읽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노사합의에서 임금의 통상임금 빼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주장을 했다. 그랬는데 그게 회사한테는 불리하고 뭐 근로자한테는 뭐 이익되는 게 없고 그랬을 때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거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눈도장 한번 찍어보는 정도. 그 판례.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래서 원칙 예외로 이루어졌다. 원칙은 강행법규 위반이 우선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의칙 현저히 반하면 신의칙 위반을 주장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하고 한 번만 눈도장 찍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렵고 그 근로자는 이익이 없고 이런 취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의칙, 그죠? 신의칙에서 이제 사정비 권리는 이 정도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사자 파트의 권리 능력에서는 태아죠, 태아. 그죠? 태아. 태아의 권리 능력, 손상, 유사인.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앞졌다. 그러니까 태아는 손해배상에서는 그죠? 저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죠? 762조. 그 다음에 상속, 천조 사망. 그 다음에 유증 이렇게 562조인가요? 여기까지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인증여, 인지청구 여기는 인정 안 되죠. 이렇게 그냥 잡아놓을 것 이렇게. 그죠? 여기는 법조문에서 인정이 되는 거고 손상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인정이 되면 언제 권리 능력, 그러니까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그럼 언제 출생한 것으로 보느냐. 그래서 판례는 정지조건설이죠. 정지조건설. 그래서 여기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사고 났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일단 없는데 나중에 살아서 출산, 그죠? 살아서 출생했다. 그죠? 살아서 출생했으면은 소급적으로 가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기 전날까지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권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지조건설 판례. 예, 그렇게 딱 하면 저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러면 7번에 사인증여. 사인증여 가는 경우에는 이건 없다고 그랬죠. 일단 결론은. 사인증여 판례는 이제 권리능력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 태아한테, 계약을 체결할 권리능력과 법정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이게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논거 중에서, 판례는 사인증여 생전증여. 근데, 거기 1번, 즉, 계약이라는 거. 사인증여든 생전증여든 계약이고, 따라서 수중행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수중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정지조건설 입자 태아인 등의 법대가 없다. 두 번째 법대가 없다는 거.
그래서 계약 수중행위 정지조건설 법대 세 가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 그렇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8번 권리능력 인정된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이게 정지조건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행법상 이를 대항할 법 기관이 없으니까 거기서 두 번째 중간부터요. 태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살아서 출생할 때 출생 시기에 문제의 사건 시기가 소급해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없으나 출생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 가서 본다. 그래서 정지조건설 입장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로 그래서 이제 태아의 가장 간단한 사례 거기서 9번 갑은 C와 혼인의 무가 포태되었다. 갑이 사망하고 X부동산의 태아의 무 상속에서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요 상속에 관한 요건 상속 요건 거기 6가지요. 그래서 상속 권리 행사 그러니까 사례도 쓰고 선택형도 여러분들 기록형 쓸 때도요. 이 목차 그대로 비상속인이 있고 비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비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인에 해당된다. 상속인은 상속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 결격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 순위 그래 1순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실체법 사례형에서도 요건 사실 기록형에 나왔을 때도 요 세 가지 6가지를 포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답안지 현출이 되게끔요. 그러면 비상속인에서도 거기서 본데 그대로 따지면 아버지가 죽었죠. 그런 다음에 상속 재산이 거기서 본 대로 X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 그럼 태아죠. 그럼 태아가 상속 능력이 있느냐? 그럼 정지조건설, 그죠? 정지조건설에 의해서, 근데 아직 살아서 출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태아 중일 때는 아직 권리 능력이 없겠죠, 그죠? 권리 능력 없다. 그건 태아 중일 때 살아서 출생해야 생기는 거니까, 그죠? 뭐 태아니까 결격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상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된다. 얘는 혼외자죠, 혼외자. 혼외자니까는 그 갑을 상대로 태아가 인지청구를 해야 돼. 인지청구해서 승소 확정돼야 되는데 인지청구는 지금 부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지청구 그죠? 이렇게 해서 부정이 된다. 이거 부정이 되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없는 거죠. 이게 상속 결격 없고 순위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상속 재산을 행사할 게 없어요.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행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예, 그래서 거기 1번 상속 권리 행사 요건 쭉 외우고 그 다음에 소결해서 포섭해서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오른쪽에서 첫째 상속 결격 그래서 다만 점 2번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아무런 권리 취득할 상속력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인지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증명책임. 그래서 민법 141조 단서 그러니까 이건 제한능력자죠. 행위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그래서 현존 이익 한도죠. 그 키워드죠. 행위무능력자, 현존 이익 한도에 상환할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건 선악을 불문하고죠. 자기가 제한능력자라는 거 알던 모르던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데 이거는 세 번째죠. 의사능력 흥결로 법률에 무효되는 그대로 유추적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한능력자 그러니까는 행위무능력자죠. 옛날 같으면 하고 의사무능력자는 똑같이 보호를 해요. 판례가. 거의 똑같이 보호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41조 단서가 여긴 적용되고 여긴 유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금전일 땐 이익이 현존하고 추정이 되죠. 따라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의사무능력 측의 증명 책임이 있다. 이건 나중에 부당이득에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의사무능력에서 141조 단서 유추 적용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이 잘 나오니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번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요건.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요건은 거기서 본데 세 번째 줄에서요. 제한능력자일 것,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취소 의사 비위 도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신의칙 위반이냐. 그래서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5조인데요. 5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아까 금방 신의칙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위무능력자로 행위를 해놓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걸 신의칙에 반하느냐. 그런데 이걸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 나오죠. 그 키워드 5조 강행규정 신의칙에 반해 이번 이유로 배척한다면 미성년 입법 완전히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신의칙에 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해놓고 의사무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는 거.
이거 무효 주장하는 것도 이거 5조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의사무능력자 보호하는 것도 강행 규정이고 만일 신의 측으로 주장 못하겠네 신의 거기 입법 취지를 완전히 멸각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미성년자 잘 나오는 게 신용카드 이용 계약, 그 다음에 구매 계약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일 거기서 본 대로 카드 회사 그죠? 뭐 A 카드 회사가 있다. 그다음에 B가 뭐 15세다 제한 미성년자. 그 다음에 C가 가맹점이다. 가맹점. 그렇게 해가지고 3명 계약이 나타나죠. 3만 계약이. 여기 신용카드 이용 계약 그죠? 이것도 그대로 외우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용 계약. 신용 구매 계약, 이거는 신용 구매 계약이라고 하고, 여기는 가맹 계약, 가맹 계약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돼서, 3면. 그래서, 그러면 B가 이거 신용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 구매 계약은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있다서 취소 못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보다도 시험은 잘 나오는 거 요거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 이건 취소가 가능해요. 이거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취소가 가능. 그냥 취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이나 신용구매계약에 이게 취소돼도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논거가 신용구매계약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얘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샀으면 물건을 구매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신용 가맹계약이 유효하니까 물건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 회사가 준단 말이에요. 가맹대금 지급.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카드 회사가 B한테 물건 구매 대금에서 카드 대금 청구를 했는데 신용카드 이용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 취소됨으로써 얘는 물건 구매에서 물건 구매 비용, 구매 대금을 면제받는, 그죠? 면제, 정확히. 면제받는 이득을 얻죠. 이득. 이만큼 손해를 입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신용 이용계약, 구매계약, 가맹계약, 구매계약 해놓고 이게 취소되면은 여기서는 카드 대금 지급, 구매 대금 지급하고 구매 대금 면제받는 이득을 얻는다. 그죠? 손해. 그리고, 취소됐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죠. 원인이 없다. 요건이 그대로 나오죠. 법률상 원인 없이 얘가 대금을, 물건 대금을 면제받는 이득을 얻고 세 번째 구매 대금 카드에서는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 세 가지를 짝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그 동그라미 1번 신용이용계약이 취소됐죠. 그래서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체결된 개개의 매매계약. 그게 신용구매계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신용구매계약. 요 구매는 매매잖아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첫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발행인이 그 세 번째 줄이요.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 가맹점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죠? 그것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으로서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재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본다. 그 변제가 아니라 면제예요. 면제. 그죠? 이해만 해놓으면, 그죠? 취소돼서 법률상 원인 없고, 그 대금 면제받는 이익, 카드 대금 지급한 손해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번. 예, 13번에서 17조의 취소권 배제의 요건과 효과.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야 되겠죠. 속임수.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능력자를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는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에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할 것. 세 번째, 속임수에서 상대방이 오신하고 인과관계가, 법률행위를 했을 것, 즉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능력자 동의 두 개죠. 상대방을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를 믿게 하거나 동의가 있도록 하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할 거는 그 앞에 능력자를 믿게 하는 것 부분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 3명 다 포함돼요. 그렇지만 그 뒤에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했을 때는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로 말하면 금지산자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3개,
뒤에는 비성년 후견인 빼고 2개. 그것도 하나 선택해서 잘 나오니까 기억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그 속임수의 의미는 위조 변조처럼 적극적인 기망이가 있어야 되지, 자신이 소극적으로 능력자라고 칭한 것, 즉 소극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그래서 적극적인 기망을 했다는 건 상대방한테 증명 책임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자신이 능력자로 칭한 것만으로는 포함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효과는 이렇게 17조 취소권이 배제가 되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라는 것도 기억해두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로 보면은 16조 철회가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 처음부터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보면은 16조 철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자를 보호한 취지가 들어가는데, 그건 뭐 잘 몰라도 알았죠? 하여튼 처음부터 취소권이 발생하자 완전히 처음부터 확정을 유효하게 된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그 14번, 그럼 거기까지 무능력자, 이제 그다음에 친권의 공동행사 위반의 효과. 오히려 이렇게 단독 행위보다 이 대리랑 연결이 돼서 이 법정 대리인이 많이 나오죠. 행위 무능력 때. 여기서 행위 무능력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갑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 뭐 5살이다, 뭐 이렇게 됐고, 을이 이제 법대다, 법정 대리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병과, 그죠?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죠. 그래서 얘가 갑 대리인, 을 해가지고 대리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대리행위를 하면 병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이 대리행위에 의해서, 그죠? 대리행위에 의해서 이행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행 청구. 그래서 얘가 유권 대리를 주장하죠.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갑은 이제 여기서 갑은 이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라는 것으로 무권 대리 주장하고, 무권 대리 주장 부인이에요. 부인.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무권 대리가 인정되면 표대를 주장하고, 그죠? 표대가 인정이 되면 남용, 표대나 추인. 나중에 이제 대리로 가겠지만 이 구조를 대리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남용의 항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항변. 그래서 여기는 근거 규정. 그래서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유권, 표대, 추인을 공격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3가지다. 이렇게 기억해놓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부인이다. 그래서 답안지 쓸 땐 그대로예요. 유권 대리, 그러니까 1, 2, 3, 4로 1, 2, 3, 4 이렇게 해서 목차가 현출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럼 무권 대리로 되는 게 여기서 친권의 공동행사나 이해상반 행위, 그럼 무권 대리다. 3번째, 후견인이 후견 감독의 동의를 얻지 않는 행위, 후견인의 행위, 그죠? 이렇게 3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친권의 공동행사, 후견. 이렇게 해서 따라서 여기를 위반하면, 그래서 이거를 여기 친권의 공동행사면 공동의 단독행사, 이해상반의 특대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후견인은 후견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었다. 그래서 위반 행위는 무권 대리로 무효가 되죠. 무권 대리 무효. 다만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 대리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죠. 950조 3항.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체크해놓고 저렇게 틀로.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14번이죠. 14번 친권의 공동행사 위반의 효과. 여기죠. 14번. 요거 친권의 공동행사 여기죠. 그래서 그 4가지 행위 방식이 나타나는데,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명의.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공동행사죠. 그죠? 공동의 의사, 공동의 명의. 그 다음에 2번째,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4가지가 있는데, 뭐냐, AB가 부모다. 그래서 얘네 둘에, 그죠? 이렇게 얘가 행위를 하는데 다른 일방이 동의를 얻어서, 그죠? 동의를 얻어서 공동명의로 한다. 일방이 동의를 얻어서 일방명의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명의니까 A, B로 했겠죠. 그죠? 이거는 A 하나만 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다시 공동명의, 일방명의 이렇게. 이것도 사례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명의 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방명의라도 저기 우리 상법이나 민법의 의사결정, 요거 동의를 했다는 게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공동이 되니까 공동이 된다. 따라서 유권 대리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공동, 그러니까 타방의 동의 없이 타방 몰래 공동명의로 했다. 이거는 921의 2죠. 에 의해서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면 유권 대리가 되죠. 이것도. 그래서 요 일방이 타방 동의 없이 일방명의 이것만 무권 대리예요. 이거만. 시험 문제가 요거냐. 그래 우리 3개. 그래서 세 번째 게 잘 나오죠. 시험에서는 세 번째 게. 그래서 일방이 타방이 동의 없이 몰래 근데 공동명의로 했어야 돼. 공동명의로. 그랬을 때는 921조 2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4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그대로 5번째 줄부터 결론을 내려놨죠. 1의 경우, 여기 공동의사 공동명의는 유권대리. 동그라미 2번 의사결정 공동선 유권대리. 동그라미 3번 이제 920이라 해서 920조에 2에 의해서 상담의 선임 무과실일 때는 유권대리. 그 다음에 4번째만 무권대리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2의 상반 판단 기준. 2의 상반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죠. 2의 상반. 하여튼 키워드만 거기서 형식적 판단설, 판단 기준의 형식적 판단설. 의외로 형식적 판단설 이것도 잘 못 쓰는 사람 많던데 형식적 판단설에 따른다. 그래서 행위 외형 가지고요, 그죠? 921조의 1항하고 2항이요, 그죠? 그래서 무능의 분리, 그죠? 행위 외형만 가지고, 그죠? 무능의 분리로 친권자 이익으로 가는 거죠. 친권자 이익의 행위, 그죠? 행위의 외형만 보는 거죠. 형식적 판단. 그래서 무능의 불이익, 그 다음에 친권자 이익으로 가는 행위. 이거는 완전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된 선임을 얻어야 되는데 특대 선임하는 무권 대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권에 복종하는 어느 일방의 불이익으로 다른 무능력자의 이익으로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기억할 것.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행위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예외적으로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서를 취한 판례가 1개 있다고 그래요. 딱 1개. 1개밖에 없어요. 딱 1개. 나머지는 다 여기. 99%는 다 여기다. 그렇죠? 형식적 판단. 그래서 이거는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서는 그 미성년자의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 이렇게 돼서. 플러스 여기는요,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 사례 나오면은 그 채무 인수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해 놓을 것.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저당권 나왔으면 이 채무 인수가 들어가 있으면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이고요. 이게 없으면 다시 형식적 판단설로 가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중요해요. 실채무 인수가 있는지 그러면 공유 지분, 채무 인수 이 2가지가 실질 관련 객관. 개념 요소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사례 풀 때 그런 걸로만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15페이지 이해상반행위 주류 형식적 판단설 입장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끝부분에 행위의 객관적 성질, 그러니까 행위 외형만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 외형만. 첫째 친권자 그 자, 밑에 친권의 복종인의 수인의 자 2가지요. 1항, 2항. 따라서 행위 외형만 가지고 이해 대립을 판단한다. 그 밑에 그래서 친권자 의도, 목적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형식적 판단설이고, 그 다음에 2번 예외. 그래서 거기 친권자 모가 해가지고, 채용금 채무 담보로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적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자, 자의 지분에서는 법정 대리인 자격.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사례고,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거기 위에서 6번째 줄이요. 친권자의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 예상, 이렇게. 그걸 키워드로. 외형상, 객관적, 당연 예상. 이런 말. 이거 나오면 그거 쓰면 돼요. 그렇게 저당권 설정 대리행위라는 것은 이해상반의 요소 무권 대리는 무효다. 이렇게요. 그래서 공유 지분 플러스 여기는 빠졌는데 그 사실관계 그래서 채무인수가 들어가요. 그렇게 돼서 그랬을 때 지분의 저당권 설정 계약은 거기 행위 자체 외형상 객관적 당연 예상 이 말을 써가지고 이해상반의 무효다. 그래서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 입장이다. 그래서 사례를 연습해 놓을 것.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친권 남용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무권 대리에서 이제 요거 친권의 공동에서 이해상반에서 무권 대리고 친권 남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 해서 결국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갑의 책임이 인정돼 대리권 남용의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권 남용의 항변. 그래서 항변의 요건은 두 가지죠. 그래서 남용행위, 대리권 남용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아니,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확인과 과실. 그래서 남용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또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외우고요. 이건 간단히 세 줄만 쓰면 돼요. 효과는 판례에 따른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무효로 보죠. 무효로 본다. 그래서 행위의 효과 안 생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줄 이렇게요. 이렇게 그거 딱 기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16번에 1번 친권남용의 성립행위는 친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으로 해서 대리권 행사하는 친권남용의 두 번째 상대방이 그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효과로서 107조랑 단서 유추 적용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답안지 세 줄 정도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친권 남용에 대한 판례 태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거기 본 대로 자기 또는 제3자한테 그 무능력자의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그죠? 매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판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본다. 그래서 일단 증여하는 거 딴 사람한테 그건 당연히 그 첫째 줄에서 원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 이 사건 피고 그러니까 제3자죠. 피고는 제3자한테 증여했다. 그러면은 이해상반은 안 돼요. 그죠? 이해상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무능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으로 되는데 제3자 이익으로 가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해상반이 안 되겠죠. 그럼 친권 남용이 되느냐? 제3자였으니까 친권 남용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인대로 상대방 악이나 과실이 있고 백질주산서 유추 적용해서 인정된다. 그래서 남용해는 행위는 첫째 그 두 번째 줄 이해상반행에 해당되지 않지만 친권 남용에 한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증여인데 부정하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판례는요, 그 친권 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는데 거기서 대리권 남용이 되려면 거기서 네 줄 증여 부정에서 네 줄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섯 번째 줄이죠. 그래서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거기서부터 대리권 수여한 법의 취지 현저히 반한다. 이 정도 키워드를 했고 그 정도가 돼야지 대리권 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리의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 현저 반. 그런 말이 현출되게요. 항상 여러분들 시험 보면 그런 말이 현출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많이 하는데 그 말만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따라서 여기서 사실관계에 눈장 찍어놓을 거는 명의신탁이에요. 이렇게 명의신탁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명의신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기에 명의신탁 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친권자, 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 네, 형. 그러니까는 형이 그 망인한테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형이 망인한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선 딸과 엄마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거를 형한테 원래 명의신탁자한테 증여한 거. 이것만 가지고는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의신탁 들어가 있으면 이 판례구나.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친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매는 예외 없이 다 긍정을 해요. 이거는 다 딴 사람한테 팔아먹었으면 이건 다 긍정을 한다. 증여는 원칙되고 안 되고. 근데 저당권도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이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익으로 가니까는 이것도 남용에 해당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 이게 특이해. 이게 특이. 그래서 이게 잘 나오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거 근저당권 부정. 그래서 미성년자인 친권자 이 뭐가 미성년자에게 오로지 불이익만 주는데도 자기 오빠 사업으로 해서 미성년 소유부동을 제3자한테 담보로 제공. 그럼 제3자한테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해상반은 아니죠? 제3자 이익이니까. 그럼 딱 제3자다 상대방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딱 친권 남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람자가 그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 근저당 설정이가 친권 남용에 바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고려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근저당 주의할 것. 근저당은 딱 친권남용에 해당되는데 판례는 요거 판례 때문에 부정하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후견감독. 그러니까 여기죠. 이건 950조. 950조 1항 행위. 이거는 그 후견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후견감독 동의를 얻지 못하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윗부분에.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권의 발생. 그래서 원래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대리행했으면 무권 대리는 무효이지만 950조 3항에서는 그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취소 효과는 141, 146과 다 적용이 된다는 것.
그럼 표현대리 성립 여부. 그럼 여기 세 가지 다요. 만약 여기서 무권대리가 인정이 되면 전부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판례는 성립을 인정한 게 후견인의 한 개밖에 없어요. 판례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인정한 게 후견인 쪽에만.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현대리, 후견인, 후견감독 동의 없이 대리권 행사에서 116조 권한을 넘는 규정은 거리안전보호다. 그래서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 요것뿐만 아니라 요 세 가지 다 표현대리가 성립돼요. 그 정도 하고, 예, 거기까지 해서 이제 권리능력에서는 태아 간단하게 그 중요한 거 찾아서 확인해 놓고요. 그다음에 행위능력, 지금 요거 법정대리인 행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사능력은 아까 143조 정도 체크를 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그 부재자 실종, 그래 실종됐을 때 먼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판례, 그다음에 밑에 실종 선고. 간단, 여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봐보세요. 그래서 19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내 관한 판례 입장. 권한의 범위는 거의 원칙적으로 1번 부재자 재산에 관한 118조 관리행위, 보존,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일 때는 법정대리 허가를 얻어야 된다. 허가 얻지 않고 하면 뭐예요? 이 재산관리는 법정대리니까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죠? 법원에 허가 없이 했을 때는 무권대리. 그래서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법원의 허가의 내용, 장래 처분행위, 그 다음에 기왕의 처분행위, 추인 두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 과거에 한 거 다 되죠. 특히 기왕의 처분행위, 추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처분 허가를 받아도 부재자를 위한 범위. 그러니까는 저기 지금 부재자를 위해서 처분행위를 하고 그래야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분행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권한 초과. 그러니까 법정대리니까 1. 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랄까 허가를 얻어도 부재자와 무관한 처분행위는 다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표대가 성립되고 남용이 성립돼요. 항상요 이렇게 유권, 무권, 표대, 남용 공식처럼 딱딱딱 나오게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남용까지. 그 다음에 실종선고. 이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학설상론이죠. 그래서 통설만 딱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실제로 공부 처음에 하면은 막 학설 7, 8개씩 대립되고 막 그런데 다 필요 없고 통설만. 그래서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적 무효 요건은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재산행위는 재산행위든 신분행위든 쌍방선의설이에요. 쌍방선의설 이렇게 CD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실종자다. 그죠? 실종자, 실종 선고를 받았다. 얘가 이제 뭐 상속인이다. 여기가 이제 수익자, 전득자 이러잖아요. 그죠? 수익자, 전득자 이렇게. 그래서 실종자의 재산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죠? 실종자의 재산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둘 다 그죠? 악선, 선악.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일 때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당연히 취득 못하고 얘가 악이니까는 못하니까 얘도 못하는 거고 얘는 취득할 수 있어도 악이는 취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취득을 못해요. 나머지는. 그죠?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이 완전히 취득했을 때 전득자가 선이냐 또 악이냐 나눠지죠. 일단 둘 다 취득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은 앞에가 선이 취득자 완전히 승계 취득했으면은 앞에 C가 선의로 취득했으면 D는 승계 취득함으로써 완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엄폐물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게 현재 통설이죠. 엄폐물 이론. 그래서 이렇게 쌍방선이 엄폐물 이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거기 첫째 줄 쌍방선의를 요구하는 쌍방선의설 엄폐물 이론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서 실종자 보호와 그 밑에 거래안전보 세 번째 줄 실종자 보호와 거래안전보호를 좋아하죠. 다수의 입장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림으로 정확히 뭐 혹시 선택형에서 혹시 나오면 다수만 찍으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신분행위도 판례는 없고 통상 신분의 29조랑 단서가 적용되니까 쌍방선의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쌍방이 선이면 쌍방이 선이다. 그럼 이렇게 이게 전원이죠. 이렇게 예컨대 이렇게 쌍방선이다. 그러면은 여기 부부니까 여기 이제 전원이죠. 전원. 여기 후혼이란 말이에요. 후혼. 그러면은 쌍방선이가 됐다.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A, B, C. 여기 전원, 후혼이죠. 후혼. 둘 다 선이선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이선이면은 전원은 부활을 안 해요. 그래서 후혼만 유효해요. 후혼만 유효. 그죠? 쌍방선이니까. 그 나머지 둘 다 악이
선악 악선. 이렇게 되면은 전운이 부활을 해요. 부활.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전운에는 그 다음에 후운도 있으니까 전운은 이거는 이혼 사유가 있고 여기 후혼은 중혼 취소죠. 중혼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만 도식적으로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이면 전운이 부활 안 하니까 오직 후운만 유효하고 여 중에 하나면은 전운이 부활하고 그래서 이혼 사유, 중혼 취소 사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1번부터 이제 정관으로 정한 목적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법이 이제 자연인이 요 정도요. 자연인에서 이렇게 지금 본 대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래서 법인도 구조가 거의 딱 짜여져 있는데요. 법인도 그러면은 갑법인이고 을대표 이제 얘가 병과 대표행위를 한다. 대표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것도 법률효과 대리행위처럼 법인한테 기속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대리처럼 병이 갑법인한테 한단 말이에요. 갑법인한테 이행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행위에 따른 이행청구,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갑법인이 저기 을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권리능력 외에는 책임을 안 지고 권리능력 내에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대표권 외에는 책임을 안 지고 대표권 내에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사익 그 다음에 법인의 이익이다. 그래서 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권리능력 내에 되고 플러스 대표권 내에 되고 플러스 법인의 이익을 도모했을 때만 법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권리능력을 그래서 벗어났다. 그죠? 그래서 권리능력을 벗어났으면 여기서는 권리능력 벗어났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34조죠. 34조 정관의 소정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그럼 대표권을 벗어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에서 대표권을 제한하는 걸 벗어났다. 두 번째 정관에 의한 제한을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 도모하는 건 남용이죠. 남용.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법인은 항상 법인에 근거되는 법률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정관이 작성돼야 되고 정관 여기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세 가지가 설립등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는 항상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과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1, 2 권리능력, 대표권 그래서 34조는 여기죠. 정관에서 권리능력을 제한한 요걸 규율하고 있어요.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권리능력 각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민법 34조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이죠.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도 여기죠. 여기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여기고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여기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뭐 법인도 시험 문제 요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선택형이 어려워. 선택형인데 이 구조를 알면 선택형이 쉽게 푸는데요. 구조를 모르면 선택형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그래서 34조는 정관 소정 여기 목적이죠. 요 권리능력 여기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리능력을 외행위는 절대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이거는 절대적 무효는 표현 대리나 추인 같은 게 성립되질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디냐면 권리능력을 벗어난 행위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요. 다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무효 사유는 권리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확과 적사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107, 108 없으면 이것도 무효인데 비진이 통장의 표시도 무효죠. 이렇게. 근데 이때 여기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위배되면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효가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표대도 성립되지 않고 이건 추인도 안 돼요. 이렇게. 그러나 요거 무효는 요 밑에 107, 108은 상대적 무효. 따라서 이거는 표대도 성립될 수 있고 추인도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해가지고 해놓을 거.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요. 34조 위반은 권리 능력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벗어난 여기를 위반한 무효죠. 그러니까 절대 무효죠. 그래서 표대 추인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건 뭐 간단하게 한 줄 정도 한두 줄 간단. 여기 걸리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판단할 때는 이 정관 소정 목적을 직접 간접 달성에 필요한 행위 추상적 객관적 판단한다 해서 객추직감 뭐 해서 외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21번에서 1번 그래서 정관을 정한 목적 제한을 위반한 대표기관 행위의 효력 그래서 1번 제한을 위반한 대표 행위의 효력인데 법인은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이게 정관의 목적이죠. 여기가 정관의 목적 이고 따라서 판례 34조 권리능력 제한이다. 따라서 대표행위 목적 범위 외 행위를 했을 때는 절대 무효 표대 추인 성립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틀에서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목적 범위의 판단에서는 거기 정관에 기재된 것, 그죠? 여기서 정관에 기재된 것뿐만 아니라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목적 달성의 직관적, 그죠? 직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 판단하고 주관적 것은 고려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 객추, 주관적 X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2번 그래서 법률의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권 대표행위 효력해서 거기 2016년 판례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똑같은 판례가. 그럼 요건 여기를 말하죠. 이게 법률의 대표권 제한. 그래서 요거는 여기라고 그랬죠. 법률에서 대표권 제한은 뭐 이사회 결의를 얻어라, 감독장의 허가를 얻어라 이런데 그걸 안 얻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법률은 여기 적법의 강행 규정에 들어요.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 이 법률은요 다. 따라서 이거 위반하면 뭐예요? 이거 위반하면 절대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법률행 제한도 마찬가지로 절대 무효예요. 법률행위 확가적사에서 적법과 효력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 따라서 이거는 표대도 성립되지 않고 추인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놓고. 그래서 거기 판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강행 규정, 효력 규정 위반은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대표권을 벗어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판례는 효력 규정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법률 위반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말은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 확가적사에서 목적이 적법하는데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 무효다. 표대나 추인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여기죠. 이건 정관에 여기서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여기다. 그러면은 정관에 대한 대표권 제한 이거죠. 그러면 정관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째 등기가 있느냐 여부. 등기가 있냐 없냐. 등기가 없는데 위반했으면 무권대표가 되겠죠. 그럼 무권대표였으면 표대 추인 남용으로 가면 되는 거고 등기가 없는데 위반했다. 그래도 이거는 등기가 없으면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새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항상 유권 대리가 된다는 건 이렇게. 그래서 정관 등기 기억하고 그래서 저기 이제 23번에서 그 밑에 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기재 41조. 또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60조 이렇게요. 두 가지.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정관에 의한 대표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대표권자 2번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무권 대표가 되고 126 표대. 그죠? 동그라미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고 유권 대표가 된다는 거.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용. 남용은 아까 본 대로 대리권 남용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세 번째 107조이랑 단서에 의해서 유추 적용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본인한테 효력이 안 미치죠. 그죠? 이렇게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다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인이 그래서 세 군데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관 소송 목적 범위를 벗어났더니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고 그 다음에 대표권을 벗어나는 행위다. 이것도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여기 무권 대표잖아요. 무권 대표는 여기죠. 무권 대표. 대리가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되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되면은 107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다 항변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인이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을 때 권리 능력 없다고 항변, 효력 규정 위반이라고 항변, 107조 항변, 무권 대리 무효란 항변.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항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놓고 답안지도 거기 넷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는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대리권 남용은
맨 밑에 100줄제랑 단서 유추 적용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요건 요가 그 세 줄 정도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대리권 남용행위 상대방이 악인하고 하실 100줄 단서 유추 적용에서 무효. 그 다음에 25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거보다요 26번부터요 비법인 사단. 이번에는 그렇다면 여기가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이다. 뭐 종중이 대표적이죠. 종중 교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지금 현재는 종중하고 교회가 거의 다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병이 갑이 비법인이다. 비법인 종중 교회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오히려 민사법은 법인은 대부분 여기는 상법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법에서 많이 이건 문제를 내죠. 문제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건 상법이랑 여러분 비교해서 틀은 똑같아요. 틀은 똑같으니까 저렇게 해놓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물론 민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구조를 해놓으면 민법 상법이 다 돼요. 근데 민법에서는 오히려 비법인이 더 많이 나와요. 민법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주장을 했을 때 얘가 항변이 뭐냐 그러면은 권리 능력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권이 없다. 대표권이 벗어난 행위다. 대표권 내 행위라도 사익법. 이거 똑같아요. 사익법이. 이렇게. 그래서 권리 능력에서는 여기서는 34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말을 했어요. 유추. 왜냐하면 이건 법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법인에는 적용되니까 비법인은 유추 적용해요. 어쨌든 똑같아요. 그래서 권리능력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직관객추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절대 무효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 네 대표권을 벗어났다. 그럼 법률을 위반, 법률에 의한 대표권, 법률에 의한 제한,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한 제한 이렇게 나오죠. 구조는 똑같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은 이거는 민법에서 규율하지. 민법 276조 1항에서요. 그래서 종중이나 교회 비법인 재산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총유물에 대해서 관리 행위, 처분 행위, 보존 행위까지 여기까지는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총의 결의를 요한다. 결의를 요. 따라 총의 결의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아까 맨 처음에 했지만 종중 재산인 보상금을 분배하는 거는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따라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절대 무효. 이것도 절대 무효다. 아까 저기서 보면 확가적사에서 적법이죠. 적법. 강행규정조 효력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표대나 추인이 성립되질 않아요. 똑같이 해놓고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 276조는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어요. 그죠? 적용이 없다. 그래서 채무부담의 대표적인 게 뭐 돈 꾸는 거, 소비대차, 그 다음에 뭐 도급, 그 다음에 보증, 특히 보증이 잘 나오죠. 보증계약처 종래 판례는 보증계약은 이제 채무부담행위가 처분행위라고 봤지만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판례 변경 판례는 잘 나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채무부담행위는 276조가 적용 안 되고 대부분 이건 여기서 제한을 해요. 정관에서. 그러니까 법인은 여러분들이 법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비법인은 뭐가 없어요. 비법인은 민법이라는 법률이 있죠. 정관도 있죠. 근데 이게 설립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없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차이죠. 법인하고 비법인. 그러니까는 비법인도 정관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장정이라든지 종중의 회칙,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정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관에 의한 제한도 유추 적용을 하고 그죠? 그래서 법률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 정관에 의한 제한인데 이건 등기가 없잖아요. 그죠? 설립 등기가 없죠. 이게 그죠?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는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죠?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없으니까 따라서 60조가 적용 안 돼요. 따라서 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다. 그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제한을 위반해도 유효해요. 위반해도 유효. 다만 이것이 그 위반을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거는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게 전체적인 판례 입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규율을 하면 돼요. 답안지를. 그래서 관리행위, 처분행위, 보존행위다. 그럼 총의 결의 없으면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되고 채무부담행위, 소비자 도급,
보증이요. 관리행위는 대표적으로 이것 관리행위는 뭐 단독점유 임대차, 처분행위, 매매 저당권, 보존행위는 말소나 철거 뭐 이런 것들 행위도 잘 외우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사익도모 남용은 똑같고 남용은 똑같으니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226번부터 먼저 보면 비법인 사단 그 대표권 제한이죠. 그래서 비법인사의 재산은 총유다. 276조. 이건 민법이 제한하는 민법이.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와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 사원총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절대적 무효다. 126조 표대 또 추인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에 대해서요. 이것도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하면 사원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존행위 절대 무효이다. 그래서 보존행위까지. 관리 처분 보존행위까지. 그래서 보존행위는 공유나 합의처럼 각자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어서 그래 이거는. 그래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27번 채무보증행위 법적 성질. 종래 판례는 채무부담의 키워드가 장래 총유물 장래. 나중에 저기 주채무가 불이행되면 장래 총유물로 강제 집행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용된다고 했지만 현재 판례는 채무부담에는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은 순수한 채무부담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76조 적용을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채무 보증 계약에 대해서 총의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무효, 당연 무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규율하나? 그 28번 정관에서 제한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정관에서. 정관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그래서 정관에 대한 대표권 제한 비법인 사단에서 첫째 줄 끝부분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0조 적용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내부적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그래서 거래상대명이 제한 및 위반 사실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러니까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고 입증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딱 두 개, 그죠? 요거 비법에는 요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법률의 한 잔, 정관의 한 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교회 먼저 30번부터 보겠습니다. 30번. 교회의 보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1번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해서 보존행위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보존행위죠.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냐? 당연히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보존행위도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보존행위도 276조 1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판례 총유물 보존, 공유물 보존이나 그러니까 공유물 보존 밑에 살짝 합의물 보존. 합의물 보존은 272조 단서죠. 그러니까는 공유물 보존에 관한 265조 단서, 합의물 보존에 272조 단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276조란 그대로 적용돼요. 따라 사원총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 보존에 소송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에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요. 276조의 말은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276조에는 총유물 관리처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밑에 관리처분에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 아까 뭐죠? 소비대차 도급 보증. 같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비교 판례. 비법인사는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 그 1번처럼요. 소송행위 하는, 이건 민소법적인 거, 민소법. 민소법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 거쳐가나 그 명의, 당사자 능력이요. 첫째, 점 1, 당사자 능력. 명의 밑에다가 당사자 능력 써놓으면 될 거고, 점이 구성원 전원이 필공, 그거는 고필공이고. 해야 되지. 점 3, 사단 구성원 일부가 하면은 대표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고필공이고, 그죠? 그러니까는 일부 누락됐을 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소각하. 거기서 당사자 될 수 없다 밑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각하 써놓으면 될 거고. 예, 그런 다음에 거기 31번 종중유사단체. 종중인데 종중유사단체요. 그 전에 앞에 안 한 게 일단 종중유사단체까지부터. 종중유사 1번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서 성립된 종중유사단체 회칙에 공동선조 후송 중 남성만으로 구성하고 한정하고 그러한 사정물 회칙이 무효로 되느냐. 그러면 아까 종중의 구성원은 뭐라 했어요? 종중의 구성원은 종래관습법이 종중 남성 이름만 되어 있었고 했는데 관습법 효력이 상실하고 종중 남성 여성이 됐죠. 헌법에 반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종중유사단체는 사적 자치, 즉 사적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줄친 부분만 보겠어요. 그래서 인위적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회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 발생적 집단인 종중과 차이한다. 따라서 또 밑에 줄친 부분 남성만을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 자치 원칙
결사 자유를 범위에 포함되고 이것만 가지고 그 밑에 헌법 11조나 민법 130 반환된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중유사단체는 성년 남자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2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에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유사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밑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 2014년 판례로서 네, 그렇게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앞에서 빼먹 안 한 거. 그렇다면 거기 25번. 그러면 이건 이행 책임이죠. 이거는 계약 책임, 계약상 이행 청구, 계약상. 그래서 계약상 약정 채권이 아니면 법정 채권으로 부당이득 불법인데 그러면은 여기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기서 법인이든 비법인이든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법인은 35조가 적용될 것이고 비법은 35조 유추 적용이란 말이에요. 유추. 그죠? 그래서 불법 손배 청구를 한다면 손배. 그럼 요건에서는 대직타.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되고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 타인한테 손해를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이죠. 직무 관련성. 그렇다면은 그 대표기관이 어떤 직무 했냐. 지금 본 대로 권리 능력을 벗어나면 직무 관련성이 없겠죠. 그리고 직무 권리 능력 내야 되고 이거 다시 보면은 대표권을 벗어나면 안 되고 대표권 내야 되고 사익법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법익 플러스 대표권 내 권리능력 내 이렇게 해야지만 직무행위 자체죠. 직무행위 자체. 그래야 이걸 해야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판례는 더 넓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여기 3개 그죠? 그래서 권리능력 벗어나거나 대표권 벗어나거나 사익을 도모했다 하더라도 직무 집행행위 같은 외형이 있으면 그죠? 외형, 외기신에서 외형이 있고 상대방이 신뢰를 하면 외형 플러스 상대방이 선의 무중과실 선의 무중과실이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죠. 직무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외형 이론이죠. 판례. 그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무집행행위는 아닌데, 직무집행 외형가 있고, 그걸 직무행위라고 믿고 믿는데, 그 중과실이 없으면, 중과실이죠? 그랬으면 직무행위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타인한테 손해를 가한 것은 대표기관도 750조 요건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효과로서는, 그러면 이렇게 법인이 책임을 진다. 그죠? 법인이 손배 책임을 지고, 여기서 만일, 경과실, 과실상계 항상 준비하고, 과실상계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외워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요건 해서 그 대표기관 직무 관련성 직무, 그 다음에 타인한테 손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표기관 이임 특정, 이사, 임시이사, 특대, 청산인. 그래서 대표기관 아닌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뭐가 문제되죠? 피용자는 저기 사용자 책임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판례, 저 2016년 판례 그거 조그만 것이죠. 최근 판례는 학교법인의 피용자 표시해놓고 피용자가 업무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는 의무 부담 행위로서 타인의 손해를 가했을 때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거의 옛날에는 학설상 논의되던 게요. 2016년 판례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의 의미에서는 거기서 동그라미 직접적 직무행위와 또는 그와 관련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번 직무 외형 행위도 포함된다. 그래서 직무 외형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세 번째 줄 직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알거나 중과실을 알지 못할 때는 손배 책임 없고 선의 무중과실일 때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답안지 쓰는 거고 직접적 직무행위 그죠?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의 외형을 갖고 거기 선의 무중과실이면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 다 했죠. 그 다음 거기 중간에 저기 오른쪽 페이지에서 교회 분열. 현재 우리 판례는 탈퇴는 인정하지만 분열은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분열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 규정이. 그래서 탈퇴만 인정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현재 판례는 교회 분열을 부정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교인의 지위를 상실해요. 그래서 교회 사용 수익권이 없어요. 따라서 종전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근데 탈퇴한 구성원들이 그 밑에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탈퇴를 하면 그때는 오히려 3분의 2 이상이 오히려 거기 총유를 하고 나머지가 나머지 교인들이 탈퇴한 거를
저기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탈퇴 인정, 분열 부정. 탈퇴도 따로 원칙적으로 탈퇴한 당사자는 사용수익권 없다. 예외적으로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해서 법인까지요. 예, 그래서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31번까지 했죠. 예, 그럼 32번 비법인 재단법인 이제 마지막 재단법인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 할 테니까. 재단법인과 출연자의 귀속 시기에서 그죠? 재단법인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이죠. 우리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하고 명의신탁하고 양도담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판례에서는 소유권을 상대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내적, 대외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우리 민법에 딱 세 개 있잖아요. 그죠? 대내, 대외, 양도담보도 대내, 대외, 그렇게 가지고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거죠. 명의수탁자. 그다음에 양도담보는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 설정자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재단법인 출연재산 대내적으로는 48조가 적용되고 대외적으로는 186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설립등기 시 법인, 재단법인 그죠? 재단법인의 소유고 그 다음에 대외적은 186조에서 소유등 한 자, 먼저 소유등 한 자, 그죠? 먼저 소유등을 한 자 소유가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돼서 우리 민법에 세 개가 있다는 거. 그 나머지 법률 관계는 거기에 따라 사례에 따라서 풀면 되고요. 예, 거기까지 해서 3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32번까지 했으면 여기서 법인까지 한 거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확가적사 의사표시. 그래서 할 수 있도록.